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SK텔레콤과 KT에 이어서 이번엔 롯데카드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3년 전에는 1,000건 남짓이던 해킹 신고가 올해 들어 벌써 2,000건을 넘어서면서 소비자들의 불안 커져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갈수록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죠. 해킹 사고는 개인의 금전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자칫 국가 안보도 위험해질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기업들의 대비뿐만 아니라 정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그럼 최근에 일어났던 해킹 사고 관련 이야기들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문송천 명예교수 나오셨고요.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염흥렬 교수, 또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장항배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비즈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롯데카드 대규모 해킹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관련 목소리 먼저 듣고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위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해외 결제 거래, 해외 결제가 한 번도 없는 고객들에 대해서는 모두 증칭을 차단시켰습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불평과 심려에 다시 한 번 더 깊이 사과드립니다. 네, 롯데카드 해킹 사태와 관련해서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 보셨습니다. 최근에 해킹 사고 계속 일어났지 않습니까? 마치 짠 듯이 SK텔레콤, KT, 지금 롯데카드 사태까지. 지금 이런 분위기면 어디에서 또 뭐가 발생할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해킹 사고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게 터질 게 터졌다라고 보는 시각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교수님. 예, 골물대로 골문 것이 드디어 터지고 나오고 있다. 앞으로 계속 이런 시리즈가 나올 것으로 이제 예상되는 가운데 이게 사실 20-30년 된 일이고요. 11년 전에 1억 400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때 이미 신호탄이 터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은행장 카드 회사 CEO들 전부 모인 자리에서 네. 이 보안에 대한 특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들 보안에 대한 중요도 인식 많이 하고 있나요? 중요도 인식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이게 안 되고 있어요. 1시간 반의 특강이 끝난 다음에도 은행장 카드 회사 저기 대표들이 한결같이 질문하는 것이 손들고 교수님, 우리 보고 어떡하라는 말입니까? 보안은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고 그냥 모든 사람들이 거의 포기하다시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뿐이 아니라 이 우리 사회 전반에 보안의식이 굉장히 약하다. 또 하나 오늘 제가 기회 있으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보안이라는 게 개인정보를 보안하는 거 아닙니까? 네. 개인정보 중에 최대 민감 개인정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번호죠. 주민번호에 대한 대비가 국가적으로 우리나라가 없다. 왜냐하면 주민번호라는 거는 공공용도로 쓰도록 50년 전에 총무처가 만든 번호 아닙니까? 네. 근데 그게 사적 영역으로 간 게 벌써 한 20-30년 돼요. 사적 영역이라면 민간 기업. 기업들, 민간 기업에서는 주민번호를 쓰면 안 된다 하는 어떤 방침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본물 터지듯이 그냥 허용되면서 이게 공공번호가 민간번호로 둔갑이 됐고 그다음부터 터지는 사건의 연속이 바로 이런 사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민번호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빨리 손을 봐야 된다. 이것이 이제 제가 오늘 드리는 화두고 또 다른 교수님 말씀이 차근차근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1년의 사태들이 마치 연달아서 계속 터지고 있잖아요. 걱정은 이거죠. 또 어디서 뭐가 어떻게 터질지. 혹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걱정들을 본격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지금 밝혀진 게 최근이지만 대부분의 사고는 3-4년 전에 이미 발생한 겁니다. 네. 그거가 이제 현재 밝혀지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근본 원인이 뭐냐라고 얘기한다면은 우리나라가 대부분의 서비스들이 이 인터넷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완전히 그렇죠. 디지털 전환이 완전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해커의 공격 수준은 날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최근의 경향도 있고요. 그래서
그에 반해서 기업의 보안 문화랄지 아니면은 보안 거버넌스랄지 아니면 정보보호 관리 체계가 그 해커의 공격 수준에 비해서 훨씬 떨어진다. 떨어져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 공격할 거리가 많다는 겁니다. 해커 입장에서는 취약점들이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 취약점들을 이용해서 해커가 정보 시스템을 침투한 겁니다. 그게 해킹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정보보호 관리 체계 수준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보안 기술로 유명한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 보안 기술도 기업들 차원에서도 계속 발전시키고 업그레이드 시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기술과 서비스를 계속 발전시켜 왔는데요. 상당히 이제 우리가 경제적 흐름을 좀 관점에서 바라보면 네. 예전에는 우리가 자동화 관점의 정보화가 좀 진행됐지 않습니까? 네. 사람이 하던 거를 이 컴퓨터로 사용하면서 상당히 효율성이 확보되었는데 최근에 경제 흐름은 디지털 경제로 전환이 되면서 결국 디지털라이즈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디지털라이즈는 기존에 있는 정보화와는 달리 그런 모든 정보 제품들이 서로 연결성이 확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많은 양의 정보가 얻어지고 다양한 정보가 연결성이 확대되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방금 전에 교수님 말씀 주신 바와 같이 디지털 대전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 대전환의 흐름에 따라서 인공지능 기술도 항상 발전하고 있고 고도화되고 있는데 그와 공진화하면서 보안 체계도 갖춰져야 되는데 이제 보안 제품의 그다음 보안 서비스의 수준을 보게 되면 그렇지 못하고 아예 현재에서는 보조적 수단으로만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안도 제품에 대한 서비스 품질로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들이 이제 사건 사고로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일단 저희가 이풀기 질문처럼 드렸는데도 상당히 보안에 대한 인식이나 위험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사례별로 한번 짚어보죠. 일단 롯데카드 이야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롯데카드 회원이 960만 명이고 우리 카드 업계사 5위권 정도의 회사인데 이번에 300만 명 정도의 회원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거의 3분의 1 정도가 유출이 된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이게 해킹이 실제 일어난 지 한참 뒤에야 신고가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해킹을 당한지도 모르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롯데카드만 말씀드리면 네. 11년 전에도 똑같이 해킹을 당했고 그 당시는 건수가 적었습니다만 네. 지금은 이제 뭐 100만 건 이상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00만 건 이상 제가 뭐 정보 보호, 사이버 보안을 뭐 30년 동안 강의한 교수로서 연구원 결과를 토대로 보면은 거의 100만 건 이상의 정보가 유출됐을 때는 이건 내부 공모자가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의심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뭐 저는 확실시 네. 보고 있는데 그게 그 공모자가 자의로 공모했든 아니면 이 유도 수법에 의해서 넘어가 가지고 공모했든 공모 없이는 그 정도로 규모로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롯데카드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에 뭐 신한카드, 뭐 농협, 국민카드 다 이랬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개인 회사만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이걸 총체적인 우리가 지금 나무만 봐가지고는 안 되고 숲을 봐야 돼. 숲을 봐야 되는데 숲을 보는 사람이 우리나라에는 아무도 없다 이겁니다. 과기부가 숲을 보는 존재도 아니고 국정원이 숲을 보는 존재도 아니고 금융보안원이 숲을 보는 존재도 아무도 없어요. 거의 컨트롤 타워가 없다시피 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손볼 거냐 이거지. 전 궁금한 게 그것도 궁금해요. 처음에 최초 신고 때는 정보 유출 규모가 몇만 명 수준. 정보량으로 따면 1.7GB 정도 유출된 것 같다고 신고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조사가 진행되면 될수록 사태가 심각하고 롯데카드 측도 당황했던 것 같아요. 중간에 정보 유출 규모가 상당히 커질 것 같아. 막 100만 명 단위다. 막 이런 이야기들이 결국 200GB 정보 유출됐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태 파악이 안 되는 수준인 건가 봐요. 네, 그 롯데카드의 발표에 하면 해당 초기 상태에서요. 초기에 해당 서버에 악성 코드하고 웹셀이라는 게 설치됐다. 네. 그러니까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된 겁니다. 그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되려면 외부 네트워크에서 인터넷에서 해커가 내부 네트워크를 침투해서 그 롯데카드의 정보 시스템의 특정 시스템을 특정해 가지고 거기에 악성 코드를 심는 겁니다. 네. 그러려면
보통은 어떤 보안 장치가 필요하냐면 외부에서 이렇게 들어올 때 이 방화벽이라 그래서 이 트래픽이 통과될 수 있는지 아닌지를 먼저 검사하고요. 두 번에 혹시 들어갈 때 악성 코드가 이렇게 이 트래픽을 통해서 전달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제 침입 탐지라 그래서 침입 탐지 시스템이라서 감지되잖아요. 그렇죠. 그 네트워크 차원에서 그 악성 코드를 탐지하거나 아니면 서버 차원에서 악성 코드를 탐지하거나 네. 그러거나 그다음에 이제 그런 모든 행위들은 전부 다 로그 기록이 남습니다. 서버에. 네. 그러면 조사를 하려면 이 침투 경로가 어떻게 됐고 그리고 그 데이터가 나간 경로가 어떻게 됐는지를 이 롯데카드가 자체적으로 보안 인력을 가지고 파악하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발표할 때는 1.7기가라고 했다가 지금 200기가라고 하면은 엄청난 상황의 반전인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이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이 자체 능력이 있었으면 그 조사가 완벽했을 텐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는 그것도 좀 고객 입장 화가 날 게 최초 해킹이 일어나고 나서 나중에 그걸 안 것도 그럼 거의 보안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저 영화 같은 거 보면은 해커가 뭐 침입하려고 하면 막 뚜뚜뚜 막 경고문 탐지 막 그 하잖아요. 네. 그럼 이제 거기에 대응하고 막 이제 뭐 하잖아요. 그러니까 롯데카드는 그런 보안이나 이런 게 없나요? 아니면 있는데 못 쓴 건가요?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네. 싶은데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이게 디지털 제품이고 정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사실 보게 되면 이렇게 가시적인 물건 같은 경우야 실제로 그 인지의 시간은 상당히 빠를 수밖에 없죠. 일단 게 없어졌으니까. 바로 알아야 되는 그렇죠.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냥 너무 영화적으로만 생각하나요? 그런데 이제 디지털 제품과 서비스는 상당히 비가시적인 제품이기 때문에 사실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은 먼저 고충이 먼저 있고요. 그래서 보안 관점에서도 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데카드 정도라고 했으면 그 정도의 어떤 탐지 체계라든가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디지털 흔적들을 하나씩 잘 점검하고 그걸 좀 주기 간격을 깊게 하고 넓게 했어야 되는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력과 그다음 시스템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비용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파면 팔수록 서서히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이게 난이도는 어렵고 그리고 공격 기법도 고도화되고 있지만 그거에 대한 대응 체계 수준은 아직까지도 미흡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현실적인 피해를 한번 짚어보죠. 그러니까 960만 명 중에서 300만 명 가까운 회원 정보가 유출이 됐고 그중에 이제 회사 측 발표 따르면 28만 명 정도는 카드 번호, 유효 기간, CVC 번호 같은 게 유출돼서 실질적인 위험이 있는 그런 회원들로 분류가 됐어요. 그럼 이렇게 CVC 번호 같은 거 노출이 되면 이제 우리 고객들은 제일 걱정이 그럼 내 카드가 무단으로 정말 예를 들어서 결제가 되거나 이럴 위험을 제일 걱정하실 거잖아요. 실제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교수님? 있습니다. 있어요? 예,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해외 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 호텔닷컴이나 이런 데 가서 뭘 하냐면은 이 카드 번호 주고요. 이메일, 그다음에 전화, 그쵸, 자기 이름, 그다음에 CVC까지 그 뭐 유효 기간. 그리고 더불어서는 어떤 경우는 CVC까지를 요구합니다. 그 정보를 주게 되면 예약할 수가 있습니다. 허허. 예. 네. 그래서 이제 무단으로 활용될 수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문제는 지금 8만 명의 개인정보 중에서 아까 우리 그 문 교수님도 얘기하셨다시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개인정보보호법에 개인정보 안전성 조치에 의하면 개인정보는 반드시 저장하는 단계에서는 반드시 암호화 조치를 하라. 그러니까 암호화해서 보관하라. 네. 라고 이렇게 그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사항인데 그게 평문 형태로 나갔다는 것은 그 암호화 조치에 대한 이 그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큰 예, 또 문제라고 하나는 볼 수 이제 있습니다. 지금 엄 교수님 말씀해 주셨지만은 암호화 조치가 필수거든요. 근데 암호화 안 하는 관행도 있을 뿐만 아니라 암호화해도 이미 우리나라의 주민번호는 바꿀 수 없는 변경 불가능한 번호인 건 다 알지 않습니까? 네. 암호화한들 뭡니까? 이미 해커손에 그게 기존에 들어가 있다고 원본 번호가 들어가 예, 있는데. 들어가 있다 그러면 암호화한들 그게 무슨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 아니냐 이거지. 문 교수님
롯데카드 회원이시라면서요? 회원입니다. 괜찮으세요? 피해 없으세요? 피해 있겠지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자진해 아무 연락도 안 왔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그냥 롯데카드 홈페이지에 혹시나 뭐 공지사항이 있겠지 들어갔더니 그냥 사과드립니다 한 줄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제가 뭐 가뜩이나 전문가인데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당장 카드를 해지하고 이제 새 카드 받을 준비가 된 상태에서 이제 비밀번호도 바꿨고 이런 조치를 합니다만은 자발적으로 하신 거잖아요. 대개는 아마 사용자들 분이 아 나는 괜찮겠지 또 그냥 넘어갈 거란 말이죠. 그렇죠. 당장 뭐 피해가 없는 것 그러니까 같으니까. 우리나라가 정부도 의식이 없고 이런 기업도 의식이 없고 소비자 자신도 의식 실종이고 완전히 총체적 난국이라는 말이 보안에 관한 하는. 롯데카드 계속 쓰실 거예요? 씁니다. 쓰는데 제가 뭐 애독자 중에 하나니까 쓰는데 쓰더라도 이건 이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다 이거죠. 얼마나 오래 쓰셨어요? 제가 아마 거의 1호 고객일 정도로 롯데카드 1호 무지하게 고객인데 오래 사고 났는데 공지도 안 가고 글쎄 뭐 아마 이거 방송 고개 숙이고 들으시면 사과하면 뭐 합니까? 방송 네? 들으시면 충격 받으시겠죠. 꼭 보셨으면 좋겠네요. 이게 이제 이런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MBK 파트너스가 지금 사모펀드잖아요. 롯데카드의 대주주예요. 근데 이제 MBK 파트너스가 최근에 이제 홈플러스 사태에서도 드러났지만 수익 우선, 그다음에 매각에 신경 쓰다 보니까 실질적인 투자를 안 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 비판을 받았고 그걸 롯데카드에 적용을 해보면 그럼 아까 보안도 비용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보안 투자에 소홀한 거 아니냐 MBK 파트너스가 이제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타당한 지적이라고 보십니까? 네, 전 타당하다고 보는데요. 상대적으로 이제 보안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 사실 어느 분야에 또 투자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뭐 양적으로만 판단해서 사실 뭐 시스템으로 한정한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된다라고 하면 어떤 가림막을 하는데 한정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스템 구축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상당히 보안에 대한 내용들은 상당히 소위 말하는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요즘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인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그 인력도 어떤 모든 것들을 컴퓨터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도 컴퓨터로 바라보고 그다음에 뭐 모든 금융 결제 수단도 다 컴퓨터로 바라보는 그런 인력도 중요하지만 네. 더 중요한 거는 비즈니스 보안 인력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통신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가지면서 그거에 대해서 어디가 좀 맥이 있고 어디에 취약점이 있는지 그러한 보안 인력에 대한 소위 말하는 융합 보안 인력에 대한 투자가 필요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미진한 게 사실이었고요. 두 번째는 저는 또 다른 관점을 생각해 보면 뭐 정보화 대비 얼마 투자했다. 이거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예전에 경제에서 발생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정보화가 한편으로는 예전에 투자를 이끌었던 중요한 포인트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정보화에 대한 투자보다는 디지털의 투자가 훨씬 더 많아지고 있고 데이터에 대한 연결성이 확보되고 있기 때문에 정보화에 대한 투자보다는 매출액이나 경상이익에 대한 투자로 좀 전환이 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보화에 대한 대비 투자가 그거에 대한 보안 투자를 보게 되면 분모가 작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안 투자에 대한 어떠한 착시 현상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생각에 대한 내용들을 이번에 투자에 대한 절대적인 규모나 상대적인 규모에 대한 시각을 기업의 정말 생존과 관련돼 있고 수익과 관련된 그런 경상이익이나 매출액에 대한 투자 대비 보안 투자가 어떻게 했는지를 좀 면밀하게 살펴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모자람이나 또 문제가 없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기업의 문화에서 사실 그 해당 기업이 이 분야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하는지는 그 부문의 부문장의 직급을 봐야 돼요. 직급이 예를 들어서 CEO 레벨이다, 부사장이나 사장이다. 그럼 이제 확실히 다른 거죠. 예산 편성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보보안 책임자, 직급, 사장급입니까? 아니면 뭐 임원급입니까? 현실적으로 그거보다 더 열악한 대우를 받습니까? 예, 대표적으로 통신회사가 금년에 SK텔레콤이 이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네. 침해 사고가 났는데 당시에는 이제 실무자 본부장급이 그 CISO 역할을 했었는데요. 이제 사고가 나고 나서 이제 부사장급으로 CISO고 그다음에 바로 대표한테 바로 직보하는 체계대로 이렇게 이 보안 가버넌스를 강화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기업들의 사정을 보면 이
보안에 이 실질적으로 힘 있는 사람이 경영진이 CISO의 책임을 맡아야지 보안 예산이 투자가 굉장히 많이 돼야 되고 네. 그다음에 보안 전담 인력도 이 전부 다 예산에 관계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사회에 가서 주장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경영직급 C급의 이 CISO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업들도 보안 체계와 관련해서 이 나라의 보안 인증이란 걸 다 받습니다. 롯데카드의 경우를 보면 금융보안원이 인증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보안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해킹을 당한 거죠. 그럼 이제 문제가 뭐냐를 우리가 따져보는 과정이니까 금융보안원이 인증해주는 그 보안 인증 자체가 수준이 너무 낮거나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저희가 할 수 있잖아요, 교수님. 아마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잘 돼 있을 걸로 봅니다. 그러나 보안도 결국 AI가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는 건데 사람이 충분하지 않고 능력이 적합하지 않으면은 보안이 뚫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국 금융보안원에서도 여러 인력들이 있겠습니다만은 네. 그분들이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왜 이 공공 영역에서만 사용되는 이 개인 민간 번호가 민간 영역으로 왜 넘어갔을까? 왜 다른 나라에서는 넘어간 적이 없고 한국만 유일하게 이 주민번호를 민간에게 사용하게 했을까 하는 그 어떤 그 원천적인 문제에 대한 어떤 의식 그리고 그걸 좀 파헤치고요. 저는 그걸 무지하게 많이 파헤쳤는데 네.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게 그런 거 안 하고 우리가 체계가 다 잘 돼 있고 프로토콜이 잘 돼 있는데 왜 니들이 안 지키냐 이렇게 그 압박하고 야단치는 식으로 해가지고는 절대로 문제가 해결 안 된다고. 지금 최고 등급 위에 최최고 등급 만들 겁니까? 이게 뭐는 겁니까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안 풀리니 결국 이 근본 문제를 정부가 다시 짚어야 된다. 이게 제 핵심입니다. 그 보안 인증 체계 보니까 ISMS-P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 체계. 네, 저 화면 나가네요. 저거 교수님, 저거는 다 기본적으로 받아야지 보안 시스템이 안전하다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믿을 수 있는 거. 근데 이번에 해킹 당했잖아요. 네. 저거 못 믿는 거 아닌가요? 이제 보게 되면 우리 일종의 운전면허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실제로 운전면허를 받으면 운전은 할 수 있지만 사고는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운전에 대한 역량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ISMS-P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보안 체계가 갖춰져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높낮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최소한의 소위 말하는 베이스라인의 부분에 있어서 그 컨텐츠를 어떻게 채울 것이냐, 단순한 체크리스트로 갈 거냐, 아니면 동적인 부분까지 넣어서 실제로 훈련 부분에 대한 강도를 높일 거냐는 또 다른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각 전문가분들께서도 많은 얘기를 해주신 것이 실제로 그거에 대한 컨텐츠를 좀 더 동적으로 좀 한번 진행해 보자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이제 기업들한테 책임이 이제 돌아가고 있는 건 이해는 하는데 너무 기업들한테 이거는 나라 기관에서도 지금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 ISMS가 이 사상이 출발한 사상이 아이소의 27001이라는 표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 사상은 제일 첫 번째 뭐냐면 그 기업이 보호해야 될 정보 자산을 식별하라라는 네.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거기 자산에서 위협이 뭔지를 파악하라라는 부분이고, 세 번째 파악된 위협을 어떤 보호 대책으로 완화할 수 있는지를 강구하라라는 부분이고, 그런 체계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구축하고 운영하고 개선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개선입니다. 그러니까 구축하는 것은 ISMS-P 인증을 받아서 이렇게 이 외부의 제3의 기관이 인증을 해줄 수 있지만 네. 운영하고 개선하는 단계는 실제로 이 해당 기업이 이렇게 잘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ISMS-P는 아까 우리 장 교수님도 얘기했다시피 운전면허 같은 기본적으로 운전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준 거고, 그다음에 그걸 운전을 잘하고 사고가 나지 않게끔 이렇게 운전을 하는 것은, 운행을 하는 것은 실제로 기업이 하는 거고요. 대신 실효성 부분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 모의 해킹을 강화한다 할지
아니면은 금융기관은 우리 지금 ISMS가 이 그 상급기관들 있잖아요. 개인정보를 많이 다루고 있는 상급기관하고 그다음에 대학, 이 일정 규모 이상의 대학은 그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무화가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융 분야는 아직 의무화는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게 이제 그 뭐 때문에 그랬냐면 금융 분야에 별도로 가지고 있는 규제가 있고 보안 규제가 있고 그다음에 ISMS를 또 의무화하면 중복 규제라는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네. 대신 이 확실하게 실효성 강화를 위한 이 조치를 논의할 시점이 됐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KT 사태로 가보겠습니다. KT가 최초에 피해가 난 건 이제 특정 지역에 특정 시간대에 의문의 소액 결제 피해가 발생했다라는 게 시작점이었습니다. 근데 피해 사례가 많아지고 나중에 이제 추가로 드러난 거는 일부 가입자 식별 키 번호 같은 개인정보도 유출된 것 같다라는 추가 신고가 있었고, 지금 또 최근에 또 나오고 있는 거는 서버가 결국 그 해킹을 당한 것 같다라는 추가 신고를 또 했습니다. 지금 이 사태가 양파 껍질 까듯이 지금 계속해서 KT 이 소액 결제 침해와 관련해서 피해 상황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상황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문 교수님? 그 제가 볼 때는 이 KT도 서버 관리자 레벨에서 해킹 당하지 않았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그럼 이것도 내부 공모 예. 가능성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도 저는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본인 인증 절차를 뚫고 소액 결제도 가능합니다만은 이게 이 펜토셀도 그렇지만은 펜토셀 우선 설명드릴까요? 네, 펜토셀 간단하게만 뭐 설명. 네. 소형 기지국이죠. 그래서 역사가 깁니다. 한 20년 넘고 그 오스카상 영화상 수상 중에 오스카상 유명한 오스카상 수상식이 있잖아요. 거기에 페리스 힐튼이라는 그 유명인이 이 펜토셀의 스마트폰이 해킹당해가지고 나왔던 그 일화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게 뭐 누구도 해킹의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하튼 이 뭐 소액 요거는 작은 규모의 사건입니다만은 어떤 사건에도 서버 관리자가 뚫렸을 가능성을 제외할 수가 없지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러면 방대한 펜토셀 장비를 쓰고 있는 거죠. 네.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전파라는 게 직진성이 있으니까 이제 건물들 사이사이를 이렇게 계속해서 사각 음영 지역 없이 가려면 펜토셀이 필요하잖아요. KT가 펜토셀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요? 15,000대입니다. 왜 그러냐면 15만 개. 예, 15만 대입니다. 15만. 예, 그러니까 15만 대. 우리나라가 예, 15만 대. 거의 많기도 18만, 하고. 19만 개 되는데 그 중에 KT가 15만 7천 대. 예. 그 원인은 KT가 사용되는 주파수대가 고주파입니다. 고주파는 직진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직진성이 강하죠. 직진성이 있어서 음영 지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전국망을 커버하기 위해서 펜토셀을 소형 기지국을 많이 사용한 거고요. 지금 현재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두 가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는 이 초소형 기지국을 중국의 이 교포라고 알려진 용의자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주변에 있는 그 초소형 기지국의 전파가 되게 세거든요. 네. 그럼 모바일 단말기가 거기 우선 붙습니다. 일반적인 기지국에 붙지 않고요. 예. 거기 붙으면은 뭐 하냐면 붙고 나면은 뭘 하냐면 등록을 하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너가 누군지를 모르겠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뭘 주냐면 소위 얘기해서 IMSI라는 국제 모바일 고객 정보라는 것을 넘겨줍니다. 그게 개인정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KT가 그거에 대해서 이 개인정보 5천 몇 건의 그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사건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소액 결제가 이루어진 겁니다. 소액 결제. 소액 결제를 하기 위해서는 이 주민번호랄지 이름이랄지 뭐 이런 주소랄지 더불어서 그 소액 결제를 하기 위한 인증 방법이 되게 두 가지 방법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SMS 문자 인증이나 아니면 ARS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두 가지가 뚫린 상황이 된 겁니다. 소액 결제가 부정적으로 이루어졌으니까요. 그러면 핵심은 뭐냐면은
이 펜토셀 기지국이 설치됐던 그 정보는 IMSI 정보인데 소액 결제를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정보가 필요한데 이 또 다른 정보를 여기서 요 펜토셀에 요 해킹을 해가지고 여기서 구했는지 아니면 다른 데서 이 구했는지 그리고 그 두 개를 연결했는지 이거는 경찰 수사의 단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의문점이죠. 그러니까 네. 그걸 어떻게 무력화시키느냐는 거예요. 2단계로 나눠져 있는 보안 체계인데. 이제 그거는 상상의 영역이 좀 필요한데요. 제가 이제 상상을 해보면은 이쪽에 저 펜토셀에서는 IMSI라는 정보가 있거든요. 그건 고유 식별자고 네. 두 개를 결합시키려면 결합 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쪽에서는 또 다른 데서 뭔가 구해왔다거나 아니면 여기서 구했다면 여기서도 똑같은 결합 키가 있어야 될 건데 그 키는 누가 갖고 있습니까? 그 키는 앱에서 일부 가질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특정 애플리케이션에서. 그 애플리케이션 해킹하면 그 키번호 가능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거는 상상입니다. 아직은 확인된 건 아니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두 개가 결합시켜서 이 시나리오가 완성됐는지 아니면 다른 시나리오가 완성됐는지는 조사와 수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건 소액 결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네. 그렇죠, 교수님? 네. 그럼 뭔가 뚫렸다는 얘기는 맞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저희가 설계를 나눠놨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피해 발생했잖아요. 네, 네. 그 방금 전에 염 교수님 말씀 주신 게 저도 사실 처음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일련의 그런 해킹 사고라 그러면 사실 불특정 다수가 걸려 있거든요. 뭐 지역에 상관없이. 근데 이번에는 처음 시작했던 그때부터 의문을 가졌던 게 지역에 한정된데 그분의 유저들이 당했다. 이런 건 상당히 좀 이전과는 좀 다른 양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전에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이건 두 가지 사건으로 나눠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불법적인 그런 가상의 또 가장의 그런 그 중계기에 어떻게 붙었느냐. 그게 첫 번째 사건이고요. 그걸 쪼개봐야 되고요. 네. 두 번째는 그걸 또 활용해서 결제까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이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그리고 결제까지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사실 그 단지 이동 관련된 그 중개기에 붙었다는 것만으로는 한정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정보가 결합이 돼서 결제 활용됨으로 인해서 2차 피해가 지금 발생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사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게 어떤 개인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범죄자들의 범행인 건지 아니면은 정말 국제적인 해커 집단의 어떤 특정 목적을 가진 대대적인 해킹 작업인 건지 그것도 좀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통신사들 해킹 범죄 일어나기 전에 해외 보안 사이트 이런 게시판에서는 뚫렸다라는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보도가 된 바도 있어요. 예. 그 해커 집단 뭐 국제 조직 스캐터드 랩서스 뭐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스캐터드 랩서스 이 단어도 복잡합니다만은 이것의 그 출처와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말 그대로 뭐 여러 해석이 가능합니다만 유력한 해석은 스캐터드 흩어진 정보를 그다음에 랩스라는 거는 이게 그 어떤 이 허점이 보이는 흩어진 정보를 획득을 해가지고 이거를 주로 이제 소액 결제 아니 이게 소비자들의 결제 정보를 획득을 해서 이걸 조합을 해가지고 지금 아까 장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결합된 형태. 그다음에 이제 엄 교수님도 말씀하실 때 두 개의 소스가 어떻게 로부터 나온 정보가 어떻게 결합됐냐. 이 결합된 어떤 말하자면 융합된 노력들의 해커들의 그 결합이 돼가지고서는 터지는 거라 이게 그냥 하나 뚫려가지고 거기서 다 모든 게 뚫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이 스캐터드 랩서스 이게 이제 원래 원명이 스캐터드 스파이더 거미줄처럼 이 정보를 형성을 해가지고 완전히 거미줄처럼 정보를 형성해서 이 누구 하나 표적을 정하는 이런 그 스피어 피싱입니다. 얘들이 하는 게. 그리고 그때 고도의 사회공학을 사용합니다. 사회공학이라는 거는 신분 사칭. 신분 사칭을 통해서 결국 누굴 낚으려고 그러냐면 서버 관리자를 낚는 거죠. 서버 관리자 하나를 낚으면 그다음에 뭐 완전히 물고기들이 줄줄이 따라서 해킹이 되니까 그래서 결국 서버 관리자가 타겟이 되는 이런 스캐터드 랩서스 이런 그 행동의 특징을 볼 때는 이게 그
간단히 볼 사건은 아니고 여하튼 대단한 사회공학 기법을 쓰는 이런 조직이다. 그리고 거기에 희생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저희 걱정 그런 것도 하잖아요. 국가 안보 차원에서 이게 이제 북한의 해커 집단들의 조직적인 해킹 시도, 범죄 시도 이런 것들로도 저희가 확대 해석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럴 가능성도 농후하다고 보세요? 예, 저는 그 먼저, 예. 현재 그 두 사람의 용의자가 잡혔고요. 어제 그제요. 또 중국인 중국 교포 우리 교포고요. 중국인에 있는 교포고요. 그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행동책일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실제 몸통은 따로 있을 거다. 주범은 따로 있지 않나. 그리고 범죄를 기획하고 이거는 사실은 지금까지 저희들 뭐 장 교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통신망을 해킹한다. 통신망에 불법 기지국을 설치해서 통신망에 코어망에 붙는다. 이런 것은 논문의 영역이었거든요. 지금까지는. 아, 이거는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현실로 나타난 거잖아요. 그거는 뭐가 있냐면 해킹 기술도 전문 기술도 확보해야 되고요. 통신망의 보안 프로토콜 전문 기술도 확보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걸 기획할 수 있는 뭔가 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여러 정보를 모아서 이거를 결합시키는 뭐 그런 조정 기능도 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어쩌면 회에 있는 의심을 해본다면 이건 의심한 겁니다. 중국의 어떤 그 주범이 있고 그리고 그 주범의 시나리오나 계획에 의해서 이 지금 두 분에 잡힌 사람은 행동을 했지 않았나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아시겠지만 통신망이 해킹된다는 것은 우리나라 기관 통신 사업자가 해킹에 뚫린 거잖아요. 네. 국가안보하고 연관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통신망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잡힌 지금 혐의자들이 중국 국적의 사람들이라고 하니까 물론 이게 중국을 별 비할 의도가 없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이런 중국과 관련된 해킹 사고들이 많이 났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기관에는 예를 들면 중국산 화웨이 장비를 안 쓰지 않습니까? 보안 우려 때문에. 걱정은 이거죠. 우리 정보기관이나 국가기관들은 그러면 괜찮냐, 안전지대냐, 아니면 노출이 돼 있냐. 그럼 뭐 근본적인 질문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사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세 가지 특성이 있다고 저 보거든요. 첫 번째는 이게 목적형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장기간 충분한 준비를 갖고 이루어졌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방금 전에 교수님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이게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진행되었다는 건데 그 충분한 정보라는 건 두 가지입니다. 업에 대한 비즈니스 정보를 갖고 있고 정말 통신망에 대한 그 흐름을 다 알면서 그다음에 보안에 대한 취약점을 노리는 이것은 개인적인 수준에서는 사실 쉽지 않은 접근 방법이라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집단적인 수준에서 이게 진행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관점에서 더군다나 이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근에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디지털화가 급격히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그 디지털화가 진행이 되어지면서 공공기관에 대한 디지털 대전환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이와 관련된 보안에 대한 체계는 같이 공진화가 진행되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취약할 수가 있겠다. 왜냐하면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민간하고 달리 예산에 기반해서 우리가 계획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새롭게 발생하는 이렇게 고도화된 그런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좀 제한이 되어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또 공공기관은 또 여러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소위 말하는 가성비가 되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한 개의 공공기관을 뚫으면 그와 연계된 위 옆에 공공기관도 충분히 이제 이러한 보안 취약점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에 대한 부분들도 많은 고민을 지금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국가적 수준에서 이 보안 체계를 갖추기 위한 노력도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묵묵히 실제로 보안 사고가 발생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지금 향상시켜왔고 특히 이제 말씀해 주셨던 기관 산업, 발전사라든가 그다음 뭐 수도 뭐 이런 것 관련 기관 산업 같은 경우에는 어느 최고 수준의 그런 보안체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조금 많이 부족하겠습니다만은 충분히 이런 목적형의 준비형의 그런 집단적 공격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볼 수 한 가지만 있겠습니다.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1, 2년 전에 원전이 해킹됐고
청와대가 해킹당했습니다. 그리고 카드 3사가 대규모로 해킹당했고,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북한의 소행이라고 그러고 뭐 라자루스 소행이라고 그러면서 한때 뭐 거의 그냥 뭐 청와대 국무위원들의 회의를 휘저을 정도로 화두가 됐습니다만은 지금 뭐 그냥 뭐 산불 구경하듯이 그냥 산불 끝나니까 싹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앵커님이 말씀하신 국가적인 어떤 안보, 보안에 이게 근본적으로 취약한 거 아니냐 하는 이런 문제가 지금 다시 수면 위에 등장한 것입니다. 이걸로 그냥 넘어갈 수는 없죠. 그래서 저는 이제 청와대나 원전이 그 후에 보안을 강화했다고 봅니다만은 그때 그 11년 전에 당한 그 사건에 대한 어떤 후속 조치 같은 것도 보도된 적도 없고 국민들은 모른 채 그냥 넘어가고 또 있습니다. 잊어버리. 예.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저는 산불 구경 무슨 뭐 수해 피해 사라지고 날씨 좋아지니까 싹 잊어버리는 이런 이 관행, 고질적 관행을 어떻게 고칠 거냐 이거예요. 걱정이 또 그거예요. 지금 AI, 인공지능 AI 확산되고 있잖아요. 도입하는 기업들도 많고 우리 사회 전반에 다 퍼지고 있잖아요. 이 AI가 도입이 되면 해킹이 더 고도화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영화 같은 일이긴 한데 하지만 요즘에 영화 같은 일이 현실이 많이 돼서 이것도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 현실입니다. 아, 현실이에요, 그냥? 현실입니다. 예, AI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이 받는 피싱 뭐 문자 받잖아요. 네. 그게 이제 사용자가 잘 수용할 클릭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메일을 보낼 때. 그거를 AI가 잘 이렇게 만들어서 보낸달지 아니면은 우리가 악성 코드가 보통은 서명 시그니처 방법으로 이 백신에서 이렇게 탐지해내고 있습니다. 근데 요 패턴을 바꿔주면 변종을 만들어주면은 그러면은 이 백신이 탐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AI가 자동적으로 만들어준 소위 얘기해서 어떤 얘기까지 최근에 보도가 나왔냐면요. 사이버 공격을 위한 LLM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리고 걔들은 공격자는 우리가 LLM에서 사용할 때 데이터 LLM이 뭐였죠? 라지 랭귀지 모델 맞다. 저 알았었는데. 네, 그렇죠. 인공지능, 대규모 언어 모델. 대규모 언어 모델. 갑자기. LLM이 만들어졌는데 그 공격자는 훈련 데이터에 대한 규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수비하는 사람들은 사용자 데이터를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가 없는데 그 때문에 그리고 다양한 공격 패턴을 쓸 수가 있고 거기에는 보통은 우리가 그 LLM 보고 예를 들어서 뭐 폭탄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줘라고 하면 필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공격자는 그런 규제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까지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LLM을 이용해서 더 교묘한 해킹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만들어낼 수 만들어낸다는 있습니다. 생성시킨다는 얘기네. 맞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만들려고 하는 게 미끼를 정교하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게 텍스트로만이 아니라 이미지로 영상으로 슬그머니 접근하면 넘어갈 수가 있죠. 아니 뭐 너튜브 같은 데 보면 가짜 영상들 AI로 만든 그럴듯하게 만든 가짜 그겁니다. 영상들 많지 그게 않습니까?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네. 또 수비하는 사람도 인공지능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용에 이 대응할 수 있는 그런 LLM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사이버 공격자도 그 LLM을 활용할 거고 수비하는 사람도 LLM을 사용하니까 LLM 대 LLM의 싸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미래에서는요. 네. 인공지능 대 인공지능의 싸움이 될 것 같다라는. 장 교수님도 끝으로 한 말씀 더 붙여주실 게 있을까요? 짧게만. 네, 제가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우리가 인공지능이 상당히 유용하고 편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덧붙여서 이제 보안이 그러한 서비스에 대한 품질로서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보조적 수단이 아닌. 그래서 항상 왼쪽이 갈 때는 오른쪽이 갈 수 있는 그런 보안에 대한 의미를 이번 다양한 사건을 통해서 재해석하고 이 부분에 대한 집중화된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해킹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도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게도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메시지를 받거나 알림이 뜬다면 의심하고 확인해서 대처해야 되고요. 특히 이제 연로하신 부모님 휴대폰에는 2중, 3중에
안전 조치도 취해 놔야 할 것 같습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